그래서 저번 주에 강의가 다 못 끝났죠, 그죠? 뒷부분 좀 정리하고 다시 맨 앞으로 오겠습니다. 613페이지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옵니다. 일단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보증금의 한도가 있죠. 일정한 보증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면 적용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죠. 4억 그 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가 4억이 아니라 6억 1천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이 3억이 아니라 5억으로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광역시 광역시가 2억 4천이 아니라 3억 9천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의 지역이 2억 7천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한도를 계상할 때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스에 나와 있는데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2천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600이다. 그러면 환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억 2천이 되고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좀 정리할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이 되냐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죠? 서울이 4억이잖아요. 그래서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가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70%가 뭐죠? 민법이 적용됐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한 60%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40%는 아직도 뭐죠? 민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첫째, 요 환산 보증금을 초과되는 경우에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무엇을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네, 유의하실 것은 대항력만 인정해 주고 있고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보증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요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뭐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고, 이것이 초과되면 뭐가 적용되는 거죠? 민법이 적용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있다. 그죠? 첫째,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주는데요.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뭐는 보장하지 않냐면 체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이따 하겠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1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초과되면은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다시 1년이 아니라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최단 기간이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2기가 아니라 3기다. 다시 말하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기가 아니라 3기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온 부분이고, 이게 뭐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좀 이해해 두시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의 취득 요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갖는다.
제3절 등록상 등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고요. 제4절 보증금에 환수해가지고 확정 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 부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실제되지는 않고요. 넘겨보시면 2번 보증금 중 일정에 보호해서 수혜임차 보증금을 인정해 주는데 이 박스가 좀 엮이죠.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이하면 얼마죠? 2,200만 원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요거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뭘요? 환산 보증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금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뭐 700에 서울입니다. 월세가 뭐 6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산하게 되면 얼마죠? 6,700짜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 광역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3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돼요? 4,000이니까 적용되지 않죠. 그죠? 뭐 엽기죠. 대전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 30짜리 상가가 있다. 있긴 하겠죠. 그죠? 월세 30만 원짜리 상가 있나요? 거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출제되지는 않고요. 금액 외울 필요 없고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우측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제6절에서 존속기간이 나오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가 됐고요. 보통 출제가 되면은 요 존속기간에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최단기간은 몇 년을 보장하죠? 1년. 다만 2번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넘겨보시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냐면 5년 동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년이 보장되는 꼴이긴 한데 문제는 박스에 8가지 사유가 있죠. 그죠? 지금 618페이지 박스입니다. 이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헷갈리게 나오는데 1. 3기입니다.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입니다. 3 보시면 서로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서로 합의가 필요해요. 또 아니면 상당한 보상을 법원에다가 공탁했다. 이러도 뭐죠? X가 되겠죠. 법원에다 공탁했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요?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서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시면 되고 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그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고의 또는 경과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파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파손해야 됩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 큰 의미 없고 7번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나올까요? 전부 또는 일부. 그럼 뭐죠? X가 되겠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간대 출전하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죠. 그러면 재건축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되는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 후 고지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아주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볼 거고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측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요. 넘겨보시면 법정갱신해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도 법정갱신을 인정하는데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냐면 1년이 보장이 되고요.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 3월이 경감의 임차권은 뭐죠?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 이것도 이번에 개정됐어요.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100분의 9죠. 이게 뭐죠? 100분의 5로 개정이 됐습니다. 9가 아니라 뭐죠? 100분의 5.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하고 내용을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이든 전세권이든 상가 건물이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고요. 또 한 번 올렸다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뭐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마지막으로 권리금의 해수가 나옵니다.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를 무조건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만 방해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하면 권리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존 권리금 또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것입니다. 낮은 것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상가로 들어오면서 권리금을 얼마를 줬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사업이 번창해서 새롭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4억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그 사이에 3월부터 만료시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권리금을 뭐 받지 못했어요?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저는 임대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둘 중에 낮은 것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얼마죠? 2억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제가 권리금을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장사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고 7천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은 겨우 찾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업체를 넘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3월부터 만료시에 사이에 다른 데다 임대해버리는 바람에 요 7천만 원도 회수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니까 최대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완전 악법입니다. 악법.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만료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만 방해 못한대요. 그러면 요 기간을 제하고는 임대인은 자유롭게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권리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만료된 후에요. 그러니까 만료가 됐는데 권리금 때문에 세가 안 나가지고 못 나가고 막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고요. 이때는 임대인은 적법하게 권리금 회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3년 동안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대표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628페이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고요. 요것도 한 문제짜리입니다. 한 문제짜리인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 동의 건물을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거기다가 플러스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고분 소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되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두 가지만 갖추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집합 건물로 등록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최근 판례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행위가 있으면 그 순간 바로 뭐가 돼요? 집합 건물, 아파트가 되고요. 뭐까진 필요 없죠? 건축물 대장에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시험 문제가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집합 건물이 된다.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용 부분은 둘로 나뉩니다.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법정 공용 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지만 규약 등으로 공동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예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명백히 뭐죠? 독립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공용 부분이 되는 거고요. 뭐 노인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일단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가 없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은 있는데 뭐만 비치하냐면 표제부만을 비치하고 갑과 을구는 비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갑구 필요가 없고요. 재펴먹을 수도 없으니까 뭐죠? 을구도 필요 없고 뭐만 비치하게 되죠? 표제부만을 비치하게 되고요. 수험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뭐죠? 쫓아오게 되는데 요 일체성이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냐면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공용 부분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뭐죠? X입니다. 절대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을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분 소유자가 갖고 있는 대지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을 명백히 구별해야 되죠. 근데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굳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접근하면 되고요. 요 대지 사용권, 대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 실제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냐면 건물 밑바닥 땅이죠. 건물의 밑바닥 땅을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고 그 외 나머지 것들 뭐 놀이터, 화단, 주차장 이런 것을
규약상 대지라고 하는데 요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 전유 부분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전유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 대지권도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절대적 일체성이 아니라 원칙적 일체성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예외가 없는데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요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리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원칙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뭘 분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좀 모순되다 느끼기 때문에 잘 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죠?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고요. 대지 사용권만 따로 분리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 규약에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요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볼 겁니다. 자, 629페이지하고 630페이지의 판례는 요거죠. 전유 부분이 되려면 독립성과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필요하고 뭐까지는요? 등록은 필요 없다. 이게 판례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 해가지고 631페이지 개념 나와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일체성인데 어떤 일체성이죠? 절대적 일체성이므로 절대로 공용 부분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건물의 대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에서 일체성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규약에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나번 보시면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다번 상속인 부재인의 경우 지분 비율의 귀속의 불인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가지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죠. 이게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냐면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나올 내용입니다. 넘겨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특별한 내용은 안 나오죠. 그렇죠?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소설책 보듯이.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해가지고 1. 공용 부분의 기속은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2번 공유자의 사용권 해가지고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용도를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단이다 그러면 계단의 용도는 뭐죠? 통로잖아요. 근데 통로로 써야지 그것이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뭐로 쓰면 안 되죠? 창고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공유자의 지분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4.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수익 한번 보시고 5번 공용 부분이 관하여 발생한 채권 효력에서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 또 시험이 좀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연체하고 있는 관리비가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가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일단 우리 집합건물법은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아파트 경락 받으실 때 절대로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리비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에 처하신 분들은 관리비를 제대로 못 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관리비를 뭐 1년 넘게 안 내는 경우에는 판례 보니까 한 2,700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싸게 경락받았다고 아싸 하는데 관리비가 뭐죠? 800만 원 이래버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뭐죠? 손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면은 잘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그 관리비가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꼭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경매 받으시면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꼭 여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100%예요. 100%.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아무리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리 규약 자체가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주면 되고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굳이 뭐죠? 낼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 중 뭐만 내면 돼요? 원금만 내면 되고요. 연체료까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보시기 바라고, 공용 부분의 변경이 나와 있죠. 일단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글씨를 너무 크게 썼나요? 제가요? 이렇게 접지? 공용 부분의 변경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첫째, 원칙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용 부분을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예외적으로 과반수의 찬성, 통상의 집회 결의만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때는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건물이 콘도 및 휴양시설인 경우에는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몇 분의 몇이죠?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3번은 우리 교재 없는데 최근 판례입니다. 이렇게 결정. 난방 방식의 변경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게 최근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 난방인데 지역 난방으로 바꾸려고 해요.
또 아니면 지역 난방인데 아파트 난방 방식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뭐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죠. 일단 1번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201호 아줌마가 갑자기 베란다를 철거한다고 난리를 펴요. 근데 문제는 201호 아줌마가 베란다를 철거하게 되면 전체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그러면 첫째 뭘 할 수 있냐면 1.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에 정지 청구해서 그 베란다를 철거하지 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젠장 안 살았네. 여기다가 옆에다 메모 좀 할까요? 이렇게 화살표 찍혀가지고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 이렇게 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 이렇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한 201호 아줌마 행위를 정지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 행위이므로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죠? X입니다. 각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만이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관리인이 누구죠? 이게 좀 이따 하겠지만 구분 소유자의 대표입니다. 집주인을 말하고요. 보통 입주자 대표회장이 겸직하게 되는데 와가지고 201호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거 철거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고요? 라고 식민지를 팍 내니까 잽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까 602호 아줌마가 완전 쌈딱이다. 그래가지고 602호 아줌마를 보내자 해가지고 집회 결의를 뭐하면요? 지정하면 602호 아줌마가 가서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회의를 했더니 이 뭐 정지할 문제가 아니라 이 아줌마가 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줌마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사용금지 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강제로 쫓아내는 거고요.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익 침해가 큽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논의해 보니까 이 아줌마를 지금 당장은 쫓아낸다 하더라도 이 아줌마가 나중에 돌아와서 또 이 짓을 하겠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아예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자. 3번 구분 소유권의 뭐죠? 경매 명령 청구입니다. 법원에다가 요 아파트를 경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요것도 화살표 찍혀가지고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입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겠죠? 4분의 3만 작당하면 제 아파트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경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인데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세입자를 말해요. 세입자. 201호 아줌마가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자, 그러면 경매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집주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만약에 세입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집주인에게 뭐죠? 인도해줘라. 그죠? 네가 살지 말고 뭐예요? 집주인에게 인도해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사용금지 청구도 4분의 4, 법원에다가 하는 경매 명령 청구도 뭐죠? 4분의 4,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도 뭐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전유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는 일단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
그 다음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번 대지 공유제 분리 청구 금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분양자의 담보 책임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조금 지엽적입니다. 지엽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집합 건물에 관한 담보 책임은 첫째 기억할 것이 강행 규정이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강행 규정. 자,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이하고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집합건물법에 나오는 요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이하고로도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 없다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인데 일단은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이때는 보충주로 누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냐면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사항인데 이런 문제죠. 뭐 광고를 보니까 뭐 현대건설, 대전상륙 막 해가지고 광고 막 나와요. 뭐 오피스텔 뭐 분양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현대건설부는 보통 뭐냐면 시공자거든요. 지어주는 사람이고요. 밑에 조그맣게 분양자 해가지고 뿅 간다 종합건설 해가지고 듣도 못한 회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현대건설하고 분양자는 뭐죠? 도급 계약을 한 거고요. 아파트는 누구한테 사는 거냐면 분양자한테 사는 겁니다. 시공자는 아파트 판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아파트는 오피스텔에 하자가 있으면 누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누구 믿고 분양을 받는 거죠? 현대건설을 믿고 분양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자가 파산 등으로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보충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인데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10년이다. 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은 눈만 껌뻑하면 지나가죠. 그죠?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요게 집합 건물법으로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으로 늘어나게 돼요? 10년으로 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10년을 계산하는 기산점입니다. 시작점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임도 시부터 10년, 임도 받은 때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인 경우에는 그때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계산해서 10년이 됩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639페이지에 관리단에서 1, 관리단이 나오죠. 일단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의 모임입니다. 집주인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관리단이라고 해요. 우리 아파트는 없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단이라는 것은 무슨 소집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집합 건물이 성립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관리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관리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과 설립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관리인이 나옵니다. 관리단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의 대표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하면
관리사무소 소장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집주인의 대표가 뭐죠? 관리인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가로 입원해가지고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면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상하죠. 집주인의 대표가 관리인인데 집주인의 대표인 관리는 뭐일 필요 없어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세입자이어도 상관이 없다 규정돼 있죠. 자, 왜 이것도 개정된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리는 구분 소유권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을 뭘 해야 되냐면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인을 따로 선임을 안 해요.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죠? 집주인 대표 뽑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보통 누가 하냐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세입자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관리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개정을 해서 세입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뭐죠?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죠?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관리위원회라는 게 나오는데 양가를 1번 보시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관리위원회는 필수 기간이 아니라 둘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임의기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 사람이냐면 관리인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인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양가로 4번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뭐죠? 선출한다. 다시 말하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측이 규약 및 집회에서 규약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회해가지고 일단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요. 나번에가 집회 종료해가지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정기관리단 집회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는 뭐죠? 임시관리단 집회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아파트는 또 관리단 집회를 안 한단 말이죠. 집주인이 모인 적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왜 안 모이느냐?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4번 의결의 방법 해가지고 중간에 나와 있는데 관리단 집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됩니다. 다만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꼭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요. 그냥 가정통신문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그냥 가라로 하나 소리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 점유자의 의결 진술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바로 뭐가 나오죠? 재건축이 나옵니다. 이것도 재건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도 뭘 공부하죠? 재건축을 공부하잖아요. 주택법이 우선할까요? 집합건물법이 우선할까요? 네, 주택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하고요.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집합건물에 관한 재건축을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따라 내용이 대단히 뭐죠? 단순한데 아마 주택법에서 공부하실 때는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의결 정족수를 따로 공부하셨을 거예요. 맞나요?
모르시죠? 그죠? 근데 우리 집합건물법은 그냥 5분의 4 이상의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요거를 각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로 몇 분의 이상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럼 결국은 5분의 1 미만이 반대하고 있다면 그래도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첫째,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최고하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면입니다. 우리 민법은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최고는 반드시 뭐로 해야 되죠?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이러한 최고를 받은 반대자는 2월 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최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확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해서 시가로 매수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온 거냐면 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상당한 가격에 시가가 아니라 뭐죠? 상당한 가격 그동안. 근데 여기는 뭐죠? 시가고요. 이 시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뭘 포함시킵니까? 개발이익.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평상시에는 3억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건축 발표가 있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7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객관적 가치는 3억인 거죠. 4억은 왜 붙은 거죠? 개발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시가를 매도 청구할 때는 뭐죠? 3억이 아니라 얼마요? 7억으로 매도를 청구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교재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646페이지 오시면 복구입니다. 일부가 멸실돼 가지고 복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면 그때는 통상 집회 결의로 복구 결정을 하지만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 결의할 수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652페이지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제로 오늘 그 뒷부분 하고 있는데 이 가등기 담보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은 중요합니다. 맨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민법의 또 기초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가시면 강의 들을 때 도움이 되는데 자 652페이지부터 가등기 담보라는 법률이 나오고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오늘 할 겁니다. 정리만 할 건데 일단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개념.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면 이걸 뭐라는 거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됐죠? 매도담보가 됐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는 뭐죠? 양도담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는 뭐죠? 매도담보. 요 매도담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매매할 때 환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12월 31일까지 변제해라. 돈을 갚아라. 만약에 네가 12월 30일 날 돈을 갚지 못한다면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물론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조건인데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었죠? 가등기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가등기는 결국은 1억을 빌려준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돈을 빌릴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뭐죠? 양도담보. 돈을 빌리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건 뭐죠?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뭐라고요? 돈을 빌릴 때는 소유권 이전 안 해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면 뭐죠? 가등기 담보. 차이점 캐치하셨죠? 뭐가 달라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언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죠? 돈 빌릴 때. 가등기 담보를 언제 이전해 줍니까? 돈을 안 갚으면 비로소 넘겨주기로 하는 게 뭐죠? 가등기 담보라는 거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례도 고정적이기 때문에 같이 가셔야 되는데. 자, 등기부 갑구를 봤더니요. A 건물에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요. 또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요. 을구에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요 사례는 뭐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는데 일단 가등기 담보는요. 저당권이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 담보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뭐로 바꾸면 돼요? 저당권.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그럼 뭐죠? X. 가등기 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있다. 뭐로 바꿔요? 저당권은 물상대위권이 있다. O.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뭐하고요? 저당권하고 어떻다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완전 퍼펙트해요. 100% 똑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담보된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당권은 글자 하나 틀리고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꿔서 푸세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뭐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당권에 관한 내용은 뭐죠?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요 혹 권리 취득에 의한 신의 경우에는 뭐죠? 가담법에서 규율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가담법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소멸하고 정소멸하겠죠? 가등기 담보냐. 소멸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뭐죠? 똑같다.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된다. 그죠? 저당권하고 뭐라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뭐로 바꾸라고요? 저당권으로.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예요?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물론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배당 순위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공시법에서 배웠던 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배우셨죠?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뭐죠? 접수번호.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구가 다르죠? 구가 다르니까 순위번호 가지고는 우열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까지 봐야 돼요? 접수번호까지 봐야 돼요. 접수번호를 봤더니 병이 가장 빠르고 을이 두 번째고 정이 만약에 뭐죠? 세 번째라면 병을 정의 순서로서 뭘 받게 돼요? 배당을 받게 되고 여기까지 얘를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등기 담보법인데 이건 이제 기본 베이스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용 범위입니다. 첫째,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뭐 임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뭐 되지 않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제목은 가등기 담보법이지만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담법이 적용됩니다. 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이 1984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어떤 경향이냐면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집중해.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다른 거에 또 확 집중하고 그죠?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에는 가장 문제됐던 게 뭐죠? 어금니 아빠니 뭐니 해가지고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엄마 아버지 학대하는 게 이게 막 난리였잖아요. 그죠? 요즘 또 뭐가 문제죠? 성추행이 문제죠. 그죠? 미투. 드디어 어제 안희정이 갔죠. 그죠? 아니, 같은 안씨여서 제가 참 애정을 가지고 계정을 가지고 뭐죠? 나중에 안희정이 나오면 안희정을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대통령 선거 때. 근데 그냥 한 방에 슉 갔죠. 이제 시작이죠. 정치인들도 이제 거의 뭐죠? 난리 날 겁니다. 그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정치인만큼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희정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안희정이 뭐 잘리는 정도라면 뭐 국회의원 정도야 뭐죠? 그죠? 난리가 아니겠죠. 그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지방선거 때는 국회의원도 다시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좀 그랬으면 좋기도 하고. 이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이때 당시에는 뭐가 사회적 이슈였냐면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비전형 담보를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때 뭐 명동 사채업자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그 폭리를 취하는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대상은 뭐였냐면 사채업자거든요. 근데 법에다가 사채업자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채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에 적용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왜 문제였던 거죠? 폭리를 취하는 게 문제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건물이 9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얘가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을이 건물을 뺏어가더라도 뭐는 아니에요? 폭리는 아닌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폭리가 되려면 얘가 1억 5천,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채권액, 빌린 돈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에만 가담법을 적용하도록 뭐죠? 규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어차피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5개 지문 중에서 반드시 이 적용 범위에서 1개 지문을 끌어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권. 두 번째,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자, 권리 취득이한 실행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12월 31일까지 갚아라. 안 갚으면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넘겨다. 이랬잖아요. 그럼 을은 12월 31일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12월 31일까지 기다렸는데도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아요. 변제를 안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계약대로 A 건물을 가져가겠다. 이게 뭐냐면 실행 통지인 거죠. 실행 통지하고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2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해. 2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놈이 그래도 돈을 안 줘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때는 이제 두 번째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고요. 이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가담법의 내용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 어려워하시냐면 수평적으로 기억하셔서 그런데 일단 틀부터 먼저 잡아야 돼.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한다. 간단하죠,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변제기 후 실행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뭐 합니까? 본등기를 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자, 실행 통지를 할 때는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해 주게 됩니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고요.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자신의 채권액 더하기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죠? 1억이죠. 예를 들어서 병이 받아야 될 돈이 3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정이 받을 돈이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인 병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한테 3천만 원을 을이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얘가 뭐 할까요? 경매하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자기가 받을 돈 3,1억만 빼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선순위 관리자인 병에 받을 돈도 뭐죠? 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얼마였죠? 1억 5천이니까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요.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 남습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뭐죠? 남아있기 때문에 병한테 어차피 뭘 해야 돼요? 3천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병이 뭐합니까? 경매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받을 돈 1억만 빼면 안 되고 병이 받을 돈 3천만 원까지 합산해서 공제해야 되므로 요 사례에서는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해야 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객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깨는 시간에 감정평가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써도 된다고요. 그냥 부동산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요새 시세가 얼마입니까? 한 1억 5천 하는데요. 그래도 된다는 거죠.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그냥 주관적 임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뭐죠? 유효하고요. 또 액수에 대해서 뭐죠? 다툴 수 없다는 것이 가담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청산금을 누구한테 통지해 주냐?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나서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죠? 후순위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소멸되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게 되면 정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들끼리만 쏙쏙 해가지고 돈 나눠가주면 돈 한 푼 못 받고 뭐죠?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순위 저당권자 정에게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를 받은 정은 청산금의 액수, 수액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정이 받아야 될 돈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청산금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손해보게 됐죠. 이때 정이 을한테 가서 돈 더 달라고 땡깡 부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뭐 할 수 있냐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권리 취득 실행 절차는 중단되고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을정 다 소멸하고요. 병을정의 순서로서 뭘 받게 됩니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유의하실 것은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아직 정이 돈 받을 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청산기간 내에 병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가담법의 전부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용은 이거 읽으시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거를 막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보시기 바라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넘어가시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죠?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그죠? 아직 아십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볼 거냐면 마지막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 하나 봅니다. 자, 669페이지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요. 잠깐 보면 700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오고 670페이지에도 671페이지, 672페이지 끝이죠. 몇 장 안 됩니다. 그죠? 4-5장도 안 되는데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돼. 두 문제가. 근데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례로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실명법은
마지막 문제예요. 79번, 80번이란 말이죠. 그죠? 79번, 80번이면 어떤 상황이죠? 5분 남았습니다. 그죠?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답안지 좀 정리하세요.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이 뭐죠? 벌렁벌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79번, 80번을 손도 못 대시는 분이 많아요. 왜요? 가불병정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손이 푹 떨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뭐예요? 사례로 정리하셔야 되고 어차피 사례는 뭐죠? 고정중입니다. 정형적인 사례고요. 사례를 총 4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한 10분만 하면 됩니다. 일단 이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은 뭐냐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는 뭐 할 수 있냐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부간이나 또는 종중재산에 대해서 또는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법의 전부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례를 검토하도록 하죠. 원래 4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3개만 할 겁니다. 오늘은 몇 개요? 3개만. 첫 번째,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해서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을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 어떻게?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네 이름 좀 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뭐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보통 명의신탁은 왜 하는 거냐면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좀 이따 또 보겠지만 맨 앞에서 세금 회피, 채무 회피와 같은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자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곳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 제3자는 일단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할 수 있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이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통정호입회 좀 다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라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겁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탐나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해 놓기가 껄끄럽네요. 그래서 친구인 을과 만나서 친구야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인 병에서 명의신탁자인 을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거 우리가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또 갑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기됐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으로도 합니다.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또 등기도 뭐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매도인에게 아직도 뭐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해달라고 을은 청구할 수는 갑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유효한 게 하나 있어요.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냐면 대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병을 뭐죠?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가질 수 있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키가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일단 마지막 오늘 세 개만 한다 그랬죠? 계약 명의신탁.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사고 싶은데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서 친구인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네가 사라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해서 을이 병과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뭐까지 하고 있냐면 계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예요. 또 매도인에서 을로 넘어온 등기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 선이면 등기가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요 병에서 을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을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뭐가 귀속됐죠? 소유권이 귀속됐으니까요. 다만 위임을 하면서 돈 줬잖아요.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빨간색 쓴 부분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누가 소유자인지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강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여기서는 갑이 소유자고 왜 여기서는 뭐죠? 병이 소유자고 왜 여기서는 뭐죠? 을이 소유자인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고요. 이게 키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 다 극복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민법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자가 명의신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로서 꼭 기억해 두시고 쫓아오신다면 책 볼 때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맨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옵니다.